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0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던 농협직원 A씨는 문득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합니다. 9시 20분, 9시 25분 이렇게 두 차례 걸려온 부재중 전화였죠. 9시 26분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상대는 받질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 같은 동네 농협주유소에서 일하던 직원 E씨가 출근합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요. 평소라면 주유소 소장님이 1시간 먼저 와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 씨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일을 하고 3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 한참 일을 하다가 이 씨는 사은품으로 줄 화장지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고 사무실 안쪽에 있는 비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 잠시 후 열쇠를 찾아서 창고문을 연 순간 비릿한 피냄새가 풍겨왔죠. 불을 켜보니 피투성이가 된 주유소장 김씨가 박스 더미에 처박혀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창고 곳곳에는 처참한 살인을 말해주듯 피가 여기저기 튀어 있습니다. 기겁을 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유소 소장 김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좀 살펴보니까 우선 사무실은 별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직원 이씨 역시 출근한 일에 별 이상함을 못 느끼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주유소 금고를 열어보니까 지난 주말에 모아둔 그 매출들 현금 180만 원이 몽땅 사라져 있습니다. 주유소 소장의 사망과 도난당한 현금. 처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를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유소는 마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막상 조사가 진행되는데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사건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김씨가 발견된 창고 내부에서 단서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안을 보니까 자판기에 들어갈 음료수, 휴지, 장갑, 여러 자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김씨가 발견됐을 당시 창고는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고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긴 했지만 이게 사람이 빠져나가긴 여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이즈였죠. 그러니까 범인은 문을 잠그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문을 잠그고 나갔다? 정밀 감식 결과 창고에선 다른 이의 지문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이 시신 상태가 너무나 참혹했다는 점이었죠. 그는 키 180에 몸무게가 90이나 나가는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했고 현장에서 즉사, 그러니까 즉 무방비 상태였다는 건데요. 부검을 해보니 둔기로 머리 부분을 16번이나 집중적으로 가격당했다고 드러납니다. 또한 저항을 하다가 생긴 듯 양팔뼈도 부러져 있었죠. 범행 도구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추정만 가능합니다. 평소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몽키 스패너, 이 공구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추정컨대 범인이 미리 둔기를 챙기고 김씨를 창고로 유인해서 불씨의 뒤에서 머리를 집중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런 정황을 종합해본다면 범인은 면식범 그리고 주유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초 발견자인 직원 E씨가 출근을 했을 그때 사무실 출입문은 분명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열쇠는 단 1개예요. 직원 E씨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을 그래서 넘어왔던 거죠. 수색을 해보니까 열쇠는 사무실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주유소 사무실의 모든 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쇠를 안에다가 둔 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도주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보통 죽은 그 피해자의 공간에서 살인이 벌어질 경우 범인은 도망가게 급급합니다. 그런데 굳이 문을 다 잠그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여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이 담당 형사님은 범인이 김씨의 시신이 발견되는 이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해놓은 짓이라고 짐작합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5살이었던 김 씨는 사업 실패를 하고 빚을 지고 고향에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2000년에 광산구에 있는 한 지역 농협의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후에 그는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쭉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했는지 승진이 초고속이었어요. 입사 4년 만인 2004년 3월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주유소 운영을 총괄했고 직원 3명을 다 관리하는 주유소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그런 인물이 아니다 라고 다들 입을 모았죠. 그럼 사건 전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김 씨의 5월 15일 일요일 행적을 좀 추적해보면 오전 내내 주유소에서 일을 했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을에서 열린 축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주민들 10여 명과 함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죠. 그 자리엔 마을 농협조합장 B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리가 끝나자 김 씨는 B씨와 함께 주유소에 왔는데요. 둘은 그곳에서 저녁 7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얼마 후 B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50분. 이번엔 주유소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는데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주 C씨예요. 이 상황은요, 당시 농협조합의 그 또 다른 직원 A씨가 우연히 주유를 하러 왔다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A씨, 그는 이 스토리의 맨 처음 2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2통의 전화가 각각 밤 9시 20분과 9시 25분에 걸려왔다는 거. 모르는 번호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그 번호가 숨진 김 씨의 번호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전화가 정말 김 씨가 건 전화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건 전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토대로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시각을 밤 8시 50분부터 9시 25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근데 김 씨는 죽기 전에 왜 A씨한테 2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이점이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김 씨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사용 기록을 추적해봤죠. 김 씨가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17일 저녁 7시 26분 이 현장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광주 도심지역 서구 쌍촌동에서 신호가 끊긴 게 확인됩니다. 그럼 정황상 범인이 핸드폰을 일부러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보여지면 안 되는 어떤 문자나 중요한 정보를 감추려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단순히 주유소 안에 있는 현금을 노린 강도 사건일까요? 정황상 그게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리게 되죠. 이 사건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경찰은 우선 그 건물주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평소 주유소에 자주 들려서 김 씨하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유소 사정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참고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사건 당일 입었다고 진술한 옷과 그를 목격한 그 조합 직원 A씨, 그가 말하는 옷차림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A씨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C씨가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옷에 만약 김씨의 혈흔이 묻어있다면 C씨는 숨기고 싶었을 텐데요. 결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는데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의심은 짙어져 갑니다. 그런데 C씨는 나는 결코 죽이지 않았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 또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봐도 그를 죽일 만한 뚜렷한 범행 동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돈관계도 깨끗했고요. 그래서 C씨의 행적을 추적해보니까 주유소에서 나온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드라마 토지를 시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그날 본 드라마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죠.
확인해보니까 그 드라마 장면은 9시 22분에 송출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대가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거짓말 탐지기 반응은 거짓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C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죄 심리학자들도 C씨가 범인일 확률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목격자 A씨가 이 C씨와 김씨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게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살인을 그렇게 저지르고 몇 분 뒤에 본 드라마 장면을 세세히 기억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여러 조사 끝에 C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피해자 김씨가 평소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평이 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가 2억 원 상당의 농협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면세유라는 건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트랙터 이런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다가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은 기름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 이 더 싸게 유통되고 있는 면세유를 빼돌려서 일반 가격으로 팔면 그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바로 이 면세유 담당 책임자였는데 부정행위가 발각된 겁니다. 보니까 그는 인근에 있는 전남 나주시에서 기름 저장 탱크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이 농민들에게 줘야 할 면세유를 빼돌리게 된 거죠. 이 기름들이 다른 주유소로 팔려나갔고요. 그렇게 4개월 동안 김 씨가 벌어들인 돈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라, 어쩌면 이게 실마리를 잡는데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경찰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김씨 은행 계좌와 거래 내역에선 돈이 오간 특이점이 보이지 않아요. 2억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다가 포착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농협조합장 B씨였죠. 그 사람 역시 김씨가 숨지던 그날 당일 만났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B씨는 사실 알리바이가 있어서 용의자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 사건 추정 시간에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러 도서관에 다녀왔다고 했죠. 이후 주유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빌려온 비디오를 함께 보다가 잠들었다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B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냐? 이유가 있었죠. 담당 형사들이 봤을 때 죽은 김씨가 그 빼돌린 면세유 수익금들이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본 겁니다. 당시 B씨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2번이나 조합장을 했고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었는데요. 그런 B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게 바로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B씨가 조합장을 하는 동안 주유소장 자리에 빨리 승진을 했고요. 여러 혜택을 받았죠. 어쩌면 이 B씨 또한 면세유 횡령에 가담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거 자금을 대는데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얽히고 얽힌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날 죽은 김씨가 A씨한테 걸었던 마지막 전화도 수상합니다. 이 맨 처음에 등장한 A씨, 사실 그는 평범한 농협 직원이 아닙니다. 이 직원들의 돈 씀씀이를 감시하는 회계 감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B씨가 2번의 조합장을 하는 동안 각종 부정 비리를 포착을 했고 그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던 당사자였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B씨와는 좀 불편한 사이죠? 그의 오른팔이었던 김씨와도 편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죽은 김씨에게 있어서 A씨는 어쩌면 걸림돌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서로 대면대면했고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왜 그날 2번이나 전화를 걸게 된 걸까요? A씨 역시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 김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부패, 비리 이런 무언가를 A씨에게 알리려고 했다면요. 그때 가장 위험해지는 인물은 누가 되죠? 바로 B씨입니다. 왜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됐는지 이해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사건 당일 자주 말이 바뀐 점도 좀 이상했고, 김 씨의 면세유 비자금을 사건이 폭로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라는 점도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정황과 심증에 불과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이런 건 모든 게 퍼즐을 맞추듯 짜맞춰지는데 정작 이걸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B 씨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살인에 대한 혐의점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이 지역에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차려졌고 1년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이 시골 마을 농협 주유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오히려 쉬쉬하면서 묻혔습니다.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곳이 조합장 B씨와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마을 분위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경찰 수사는 애를 먹었고 결국 수사가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서 수사본부는 철수되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 발생 17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살인의 현장이었던 농협 주유소는 다른 이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B씨는 조합장 3선에 실패했고 서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사건이지만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산경찰서와 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재검토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몰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날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사망한 김씨였다면 죽기 직전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살인을 넘어서 무언가 은밀한 게 숨겨져 있는데 그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고 인근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굳게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1973년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 집 앞에서 실종된 당시 3살의 이정훈 씨. 오른쪽은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혹시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청 182번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